최근 덴마크의 언론에서 폭로한 사실이 현지에서 큰 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언론 벨링스케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주 전 덴마크에 있던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의 직원은 덴마크 측에 한국의 키트를 수출하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가 키트 공급난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시 한국 측에서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덴마크는 이러한 한국에 대해 No thanks 라며 가뿐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덴마크에서 한국의 인식은 중국발 위기에 휘청거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변방국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2주가 지난 현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유럽 전역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된 내용이 벨링스케에서 보도되자 덴마크의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정부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덴마크의 정당 중 하나인 인민당의 수장은 대체 누가 이 제안을 거절했는가? 보건부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라며 정부 당국을 대놓고 저격하기에 이르렀죠. 비판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자 급기야 덴마크 보건당국에서는 2주 전 한국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보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는 덴마크에 키트를 공급해줄 수 있다고 했던 한국의 업체에게 연락을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한국의 업체가 너무 바빠져서 덴마크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장 국민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때문에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 코펜하겐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바로 연락하여 한국의 키트 업체와 연결해달라고 징징대고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한국 대사관에서는 이미 수많은 국가들로부터 키트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도 덴마크의 상황은 더 악화가 돼서 덴마크는 결국 4월 13일까지 국가를 봉쇄하겠다는 고육지책을 발표했죠. 프랑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프랑스 역시 예로부터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 국가로 유명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우선 소개해드리자면 1996년 프랑스의 가전회사 톰슨이 막대한 부채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국의 대우회사는 톰슨의 부채도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해당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톰슨에게도 프랑스 당국에게도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프랑스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결렬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유산을 듣보잡 국가의 싸구려 기업에게 넘길 수 없다 라는 것이 대다수 여론이었다고 하죠. 또한 2006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설해마을 사건 때 한국의 경찰에서 DNA 감식을 한 결과 피해 영아의 친부모였던 프랑스인 부부의 소행으로 밝혀졌음에도 프랑스에서는 한국 따위가 DNA 검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괜히 프랑스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라며 들고 일어섰고 결국 프랑스 경찰이 직접 DNA 검사를 했었는데요. 한국 경찰의 감식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와 프랑스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를 냈던 적도 있죠. 또한 조선시대 병인 양요를 통해 프랑스가 한반도로부터 수탈해간 엄청난 양의 문화재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반환 요청을 할 때마다 프랑스에서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관리할 능력이 한국에겐 없다 라며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자국에 비해 한국의 수준을 굉장히 얕보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랬던 프랑스가 최근 중국발 위기에 대해서는 대규모 축제를 그대로 진행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출과 모임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는 국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프랑스는 3월 24일 기준 한국을 가뿐히 넘기고 세계 7위로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몇몇 언론에서는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과 자국의 현실을 비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유명 주간지 르피가로에서 기고한 칼럼이 대표적입니다. 제목부터 이번 위기는 프랑스의 쇠퇴를 보여준다 라며 상당히 강력한 논조의 비판을 보여주고 있죠. 기사는 시작부터 한국과 대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중국 옆에 위치한 한국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나라 중 하나였으나 지금은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봉쇄와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을 억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왜 프랑스는 한국처럼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5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다. 반대로 프랑스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보기 힘들다.
GDP의 환상만 걷어낸다면 우리는 더 가난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번 사태에 맞선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 중 하나는 압도적인 물량의 테스트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추적하고 돌보고 격리했다. 반대로 프랑스는 증상이 있어도 테스트 받기가 어렵다.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수단도 전무하다. 그들에 비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1000명당 14대의 의료 침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1000명당 6대에 불과하다. 1996년에는 1000명당 9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퇴보만 한 것이다. 의학 시스템 역시 위기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2018년부터 19년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전히 나아진 것은 없으며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들을 생산하는 기술은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분야들은 시장에 마냥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라며 의료 인프라를 시장에만 맡겨 부실해진 자국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는 논조의 칼럼을 게시했죠. 유럽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위기와 싸워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여 방심하다가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동안 무시하기만 했던 아시아의 작은 국가가 자신들보다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본받고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는 유럽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 영화상들의 여우조연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는 윤여정 배우의 수상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령 영화지 버라이어티에서는 마침내 윤여정이 2021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라고 전망했는데요. 많은 한국 팬들로 하여금 작년에 영화 기생충이 여러 영화제에서 연일 수상을 한 이후 오스카상까지 휩쓸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드물게도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았던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등 무려 4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 특히 비영어권 최초의 작품상으로 한국 영화사뿐만 아니라 오스카에서도 새 역사를 썼다고 평해집니다. 그런데 그 기생충조차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 4개의 아카데미상 외에 미술상, 편집상까지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정작 기생충의 어떤 배우도 오스카 후보로조차 지명되지는 못했었다는 사실입니다. LA 비평가협회가 송강호 배우에게 미국 배우조합이 출연진 전체에게 준 상 등을 제외하고는 2가족이나 되는 주요 출연진들의 숫자도 적지 않았음에도 기생충에 출연한 배우들이 수상의 영광을 잃은 순간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한 가지 단서로 뉴욕타임스는 영화 기생충에 대해 백인 영화인들이 말하는 백인 이야기에 대한 할리우드의 지나친 의존이 드디어 사라지고 있다. 기념비적인 작품이자 역사적 승리라고 평하면서도 그러나 기생충의 스타 배우들 누구도 주연과 조연 연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아카데미가 아시아 배우들을 자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논평을 하기도 했고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는 이런 수상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Because so many of my fellow actors that are deserving don't have that same privilege. This is not a self-righteous condemnation because I'm ashamed to say that I'm part of the problem. We have to really do the hard work to truly understand systemic racism. I think that it is the obligation of the people that have created and perpetuate and benefit from a system of oppression to be the ones that dismantle it. So that's on us. 반면에 이런 반론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민감하게 PC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 연기상은 연기 실력을 보고 주는 것이지 다른 뭐가 있겠나. 어떤 이유이든 간에 작년 기생충의 맹활약 이후로도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한다는 것은 선뜻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70을 넘긴 배우 윤여정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벽을 깰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미나리의 흥행과 윤여정의 수상에는 기생충의 여파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영화계에서는 윤여정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젊은 시절부터 탄탄히 쌓아온 연기력을 세계에서 알아준 것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계속 업데이트해가는 아카데미상 예측 페이지에서 윤여정 배우를 센터에 배치하고 미나리에서 사랑스러운 할머니 역할을 맡은 윤여정이 최근까지 비평가들의 상 22개를 받으며 주도하고 있다라며 가장 유력한 여우조연상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다른 배우들을 살펴보자면 1번 후보 윤여정 배우 다음으로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맨크라는 영화에 출연한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두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수상 후보라고 하고, 마리아 바칼로바라는 불가리아 배우도 이번 시즌 굵직한 여우조연상을 받아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카데미상에 4번 후보에 올라 피고인과 양들의 침묵으로 2번이나 수상을 한 조디 퍼스터도 이번 여우조연상을 받을 가능성 있는 후보라고 하고, 니콜 키드먼도 15번째 후보라고 하면서 예측 순위를 매긴 배우들만 25명이나 되는데요. 현재에서는 지난해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로 로라 던이 온갖 비평가상을 휩쓴 끝에 오스카상도 가져갔는데, 윤여정 배우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시청자들이 아니라면 예능 프로그램인 윤식당과 후속작 윤스테이에 출연 중인 윤여정에는 익숙하지만 영화 배우로서의 윤여정의 모습은 낯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윤여정은 1971년 영화 데뷔작부터 그 유명한 김기영 감독의 환여로 청룡영화상, 대종상과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던 연기파 출신이고, 2010년에는 임상수 감독의 한여로 대한민국의 모든 여우주연상을 싹쓸이해서 무려 10관왕을 달성했는데 한국 신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윤여정 배우는 55년 동안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고, 최근에는 인자한 할머니 역에서부터 바카스 할머니 역까지 대단히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진정한 연기파 배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에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 아칸소주 시골로 떠나온 한국계 이민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윤여정 배우는 딸의 초대를 받고 서울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친정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순자 역을 맡아 짧은 영화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한국어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평론가들에게 각광을 받고 각종 영화상에서 수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영어 연기가 아니더라도 그 연기 자체의 울림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인 미나리는 영화에서 윤여정이 시냇가에서 신고 키우는 작물로, 순자는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나리는 잡초처럼 잘 자라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뽑아먹을 수 있단다. 미나리는 바로 어디에서든 열심히 적응해 나가려 노력하는 한국인 이민가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세기 가까이 한국에서 배우로 살아온 윤여정 씨는 영어 대사 없이도 만국 공통어와 같은 연기로 미나리 같은 감동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인 리 아이작 전 감독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영화입니다만, 또 하나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2월에 열릴 제78회 골든글로브 측은 아직까지 각 부문의 공식 후보작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여러 미국 매체들은 미나리가 작품상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영화 속 대사의 절반 이상이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 영화라는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미국 영화 팬들은 미나리는 미국인 주연 배우인 스티븐 연을 비롯해서 미국 영화인인 아이삭 정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미국 영화사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작품상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인 규정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예고편이다. 거의 울 뻔했어. 10살 때 우간다에서 이민 온 미국인으로서 이 영화는 정말 마음을 찢어놓는구나. 나는 라티노야. 나 울고 있어. 정말 끔찍한 한 해를 보냈어. 너도 그렇다면 넌 혼자가 아니야. 모든 이민자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이 영화와 관련이 있을 거야. 세상의 모든 이민자들은 이 영화를 봐야만 해. 영화의 끝부분에서는 모두 울고 말 거라고.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국가에서 모인 이민자들의 나라이다. 그런데 영화 미나리는 다른 여러 국적의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출신 이민자 가족을 그린 영화이기 때문에 한국어 대사가 많을 뿐인데 왜 미국 영화가 아니고 외국어 영화라고 하느냐? 앞서 호아킨 피닉스가 고백했던 바와 같이 백인 주류의 영화계에서는 무시되어 왔지만 이제 영화 미나리를 통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 미국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미나리가 만약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 부문이 아니고 작품상을 수상하고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다면, 많은 이민자 출신의 미국인들이 미나리를 통해 던진 저항의 질문에 대해 할리우드는 어느 정도는 답을 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작년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계에 기여한 곳으로부터 이번에는 조금은 더 나아간 지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